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된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보시게 되면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망자 수가 1,4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2,600명을 넘어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인질들 지금 155명이 억류 중인 것이죠. 미국인들도 30명 정도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바이든은 어찌됐든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란과 직접적인 명백한 증거는 따로 없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특히 이거 보시면 제이크 설리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 있게 코멘트를 날렸는데 사실 이 국가안보 보좌관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전쟁 발발 전 일주일 전인가요? 지금의 중동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오판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20년간 중동이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존재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미국 공격은 이제 중단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일주일 뒤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촉발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 상황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처음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죠. 일부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그대로 받아 쓰면서 전쟁 영향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런 분석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일부러 외면하는 모습 아닐까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결정권자들의 실수나 오판 이런 게 트리거가 돼서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로 확대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예전처럼 원래 자주 일어나던 분쟁 지역이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도가 높고 유가의 폭등이 다양한 금융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예전처럼 대수롭지 않을 거야 라고 평안하게 전망을 한다거나 예측, 단언을 하게 되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WTI가 어느 정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6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확인이 되고요.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여러 곳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시는 차트처럼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상황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사례를 쭉 놓고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전쟁의 특징, 양상이 조금 다른 것은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아직도 억류된 인질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틀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시장을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전체적인 컨센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끝날 것이다. 특히 과거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그렇게 오래가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24년에는 기업 파산에 대한 얘기가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기업체들도 많고 유동성이 매우 낮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현재 8월 기준이고요.
미국 기업 파산 건수를 보시게 되면 459건입니다. 21년과 22년을 모두 넘어선 그런 숫자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옅은 색은 전체 1년이고 짙은 색은 그러니까 지금 8월까지의 집계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만 459건인데 21년, 22년치를 모두 다 이미 초과했다라는 뜻이죠. 이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2020년 수준과 비슷한데 2020년에는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코로나라는 환경에 처했을 때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난 거냐면 지금 현재까지 459건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23년 파산 신청 건수가 459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3년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거는 코로나 때 그리고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파산이 늘어난 거, 딱 이 두 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파산 신청 건수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8월 달에는 57개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7월에 64건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2년 동안 대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 보시면 레벨 자체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접수된 파산의 이제 세부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임의 소비재 위주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파산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임의 소비재와 산업재 부분이 전체 6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뜻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여파가 고금리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이죠. 21%가 넘는 이자율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산업재라든지 임의소비재 부분에서의 파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옐로 운송업체의 파산 신청 건수도 확인이 되고요. 자료는 S&P 글로벌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특징이 뭐냐면 또 상장된 기업이 채무가 2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만 추린 거고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도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제한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한 겁니다. 즉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라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파산 신청을 살펴보는 것과 아까 S&P 글로벌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들로 다시 데이터를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 파산 신청 건수입니다. 챕터 7, 챕터 11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의 위치가 딱히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높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파산 신청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기업들의 파산 신청에 대한 요 신청 건수는 후행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08년 위기 이후에 2010년에 더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챕터 7, 챕터 11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챕터 7은 보통 이제 청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챕터 7이 일반 기업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관련된 빚도 챕터 7로 청산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총 파산 건수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개인의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개인 빚 외에 법인의 이름으로 빚이 있다면 법인 파산 챕터 7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챕터 11은 회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 회생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죠. 따라서 챕터 11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챕터 13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파산은 챕터 7, 챕터 11, 챕터 13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챕터 13은 개인의 파산 신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챕터 7에서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챕터 13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는 섹터긴 합니다만 채무 한도액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챕터 13보다 챕터 7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챕터 13의 채무 한도액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75만 달러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채무 한도액과 고정소득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만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적거나 불규칙한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일부 임금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게 챕터 13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파산 신청에 대한 절대 레벨이 좀 낮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거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료를. 지금 전반적인 자영업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20년 동안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12.1%였는데 2015년에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10.1까지 줄어들었죠. 게다가 법인이 아닌 개인 같은 경우는 8.7에서 6.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히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법인 자영업자의 숫자로만 놓고 보면 2008년에는 57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513만 명으로 감소를 했고 2017년에는 585만 명으로 소폭 증가를 했고요. 즉 파산이 높아지면 자영업자가 줄었고 다시 파산 건수가 낮아지면서 자영업자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비슷한 추이를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기준으로 628만 명으로 자영업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612만 명으로 소폭 감소를 했고요. 비법인 자영업자 수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기업체로 확대해서 파산 신청 건수를 이해를 하시려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영업자 청산, 자영업자 파산에 대한 건수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직원 수 500명 미만의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100인 미만 사업장은 98%나 돼요. 더 나아가서 20명 미만의 사업장이 89%가 됩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 기업들처럼 채권자들이 적극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청산과 기업 회생 신청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인 입장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영위하기 어려운 파산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대표적으로 후행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직접 확인했듯이 08, 09, 2010년에 이르러서야 파산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건 결국 이 개인들은 직접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파산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고 삶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나 스스로 가게를 영위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을 때 파산 신청을 하는 거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규모 있는 기업의 어느 정도 파산 신청이 결국 우리가 경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 이 파산 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이 개인들의 파산의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던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파산 건수가 높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실질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위축이 본격화된 이후에 그때서야 뒤늦게 파산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산 건수를 보면서 아직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춘 기업들의 파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전체 파산 건수에서는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민감한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